그러니까 지금 괴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이 여전히 너무 이렇게 낯설고 좀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일정 부분 좀 진화하거나 사회적 시선이 좀 바뀌어서 나온 언어기는 해요. 그 진화하거나 또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서 나온 언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자퇴생 이렇게 불렀어요. 자퇴생. 근데 이제 그 자퇴생이라고 하면서 자퇴생들이 말하자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를 보통 우리가 90년대 후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20세기 말에 우리 사회는 지금도 좀 그게 여전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학교를 안 가지? 이런 생각을 그때는 훨씬 더 강고하게 했었던 거죠. 20세기에는. 21세기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왜 안 가지? 뭐 이렇게 의문의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그게 이제 좀 심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폭발하듯이 학교 밖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 전에는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자퇴생 하면 거의 자퇴이지만 말은 자퇴인데 사실은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90년대 후반 특히 이제 우리가 서태지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무렵에 90년대 후반이 우리나라의 그냥 흐름으로 보면 되게 문화의 중흥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실존이라든지 여기 행복지구 이런 말도 썼지만은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개인의 존엄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과연 이 시스템이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존엄을 보장해주는 또는 도와주는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성찰 또는 반성, 회고, 비판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던 때가 90년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렵 그런 모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뭐 의료 시스템이든 교육 시스템이든 모든 분야의 문화교육 시스템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교육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그때 본물처럼 터져 나왔고 어른들 사이에서 그게 담론처럼 얘기가 됐고 그 담론을 우리가 이제 보통 탈학교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탈학교론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를 탈출하자라기보다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보자 이런 좀 이야기였던 거고 그 뿌리는 이반 일치 그러니까 외국으로 치면 이반 일치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1960년대부터 더 멀리 가면 1920년대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1920년대부터라고 얘기하는 증거는 썸머힐이라고 하는 학교가 만들어진 게 1927년이에요. 1927년에 말하자면 20세기가 시작이 되고 20세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터진 전 인류사의 가장 큰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진짜 인류가 반성을 엄청 한 거죠. 첫 번째 시스템에 인류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성찰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서 시스템을 들여다본 게 보통 1차 세계대전 끝나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을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물론 그때 혁명을 하기도 했죠. 그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은 시스템을
그때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직 막 이렇게 성숙되지 못했던 때라서 그걸 송두리째 바꾼다라기보다는 그걸 좀 더 진화시킨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썸머일을 만든 닐 같은 사람은 진짜 이거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썸머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학습자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교육은 성립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당신들의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 썸머힐은 현재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바깥에 있고, 뭐 그때 100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학교를 이제 세워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탈학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교육 시스템을 탈출하는,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일종의 맹아 같은 게 생겨난 걸 썸머힐이라고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생겨난 건 유럽 사회에서는 68혁명 시기 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담론으로 많이 얘기한 게 이반 일리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 그런 담론이나 논의나 또는 분위기나 흐름이 생겨난 게 19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개인의 존엄,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과연 우리 교육은 그런 개인의 자유나 존엄을 보장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문화예술 아티스트가 서태지였고, 그러니까 서태지 신드롬 같은 게 있었을 정도로 그런 서태지가 얘기하는 게 철학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도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10대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걸 받았다라기보다는 10대들 스스로도 이렇게 되게 정제된 언어로 그 고민을 한 거는 아니지만,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나는 이 교육에서 배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10대들이 그때 당시 꽤 있었던 거죠. 오히려 어쩌면 지금보다 그때 당시 좀 더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주체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그 전과는 되게 다른 현상으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흔히 자퇴생 하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발적이지 않았는데 90년대 후반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진짜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자퇴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그런 본물처럼 터져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진짜 막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 나오는 건 아니고, 한 학교로 치면 한두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난 여기서 배울 게 없어! 라고 선언하고 뛰쳐나오는 그런 일종의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났고, 그때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그 어떤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교실 붕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학교라고 하는 당사자의 탈학교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차갑기는 했으나, 스스로 자퇴를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온건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게 교실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화두라고 해야 되나, 화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대들은 아마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학교 붕괴, 뭐 교실 붕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때 90년대 후반에 그게 PD수첩인지 그것이 알고 싶단지 잘 모르겠는데 PD수첩이었나? 아마 거기서 교실을 들여다본 거예요. 카메라가 이제 가서 그냥 교실을 찍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지금 저 카메라처럼 이렇게 갖다 들이댔는데, 그걸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다큐로 보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카메라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으로 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애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때 한 반이 아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무렵이었으니까 한 반이 아마 40-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20명 이 정도 수준인데 한 40-50명 됐는데, 선생님은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칠판에서 막 이렇게 판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판서를 보고 있는 애가 10명도 안 됐던 거예요. 카메라에 잡혀있는 교실 풍경이. 나머지 한 80%의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그냥 막 서서 놀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그냥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그게 고스란히 다큐멘터리로 방송, TV 방송에 이렇게 나왔고 그걸 본 대한민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지금은 어쩌면 깜짝 안 놀랄 수도 있는데 그때 놀란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응당 교실 풍경은 어떨 거라고 생각했느냐면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계실 거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보면서 그걸 받아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다. 이게 사람들이 상상했던 교실 풍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풍경이 무너졌다. 이게 아니었네? 교실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게 아이들한테는 다반사였는데 집에 있는 어른들한테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상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사회가 뭐라고 명명했느냐면 교실이 붕괴되었다. 또는 학교가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학교를 뒤로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라고 하는 걸 둘러싼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교실은 붕괴되었고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실 안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박차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학교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교실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근데 교실이 금방 달라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그대로, 교육과정 그대로, 학교 건물 그대로 인 상황에서 교실이 확 달라질 수는 없는 거죠.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학교 밖으로 그렇게 나 배울 게 없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 하고 뛰쳐나오는 아이들에게 금방 뭔가를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는 또는 배우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무방비인 상태로 당사자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사회에 어떤 맹아가 싹이 트고 있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썸머힐과 같은 그런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의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저게 진짜 교육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한번 진짜 교육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되게 무모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이렇게 싹이 트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없는 졸업장도 없는 그냥 교육 배움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안학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아까 선생님이 느티올 학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느티올 학교 같은 이런 대안학교가 생겨났고 그런데 모든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가거나 대안학교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대안학교로는 부족한 게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자퇴생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퇴생이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민들레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들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출판사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출판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오디세이 학교 같은 거 청소년을 만나는 교육 활동을 하는 곳도 민들레가 하고 있는데 당시 민들레로 출판사로 청소년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은 자기를 자퇴생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어서 출판사로 찾아왔어요. 출판사로 혹시 찾아가 보셨어요? 그럴 일 없겠죠. 출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쵸.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도 출판사는 너무 먼 당신인데. 그쵸. 근데 그 99년, 2000년 이 무렵에 민들레 출판사가 생긴 게 98년이거든요. 근데 99년, 2000년 이 무렵에 나는 배우고 싶은데 학교는 정말 공부를 안 가르쳐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교보문고를 갔고 교보문고에서 어떤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을 보니 너무 자기가 왜 학교를 안 가고 싶었는지가 잘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만든 출판사에 가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민들레 출판사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막 한 20명 정도 오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나 자퇴생 안 할래. 자퇴생에 대해서는 되게 편견이 있어. 나는 나 스스로가 학교를 탈출한 사람으로서 탈학교생이라고 할래.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아지트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01년이고, 그때 이제 민들레 사랑방이라고 하는 아지트를 구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퇴생에서 탈학교생이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이 탈학교생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도 뒤에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연구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자퇴생이라고 쓰기도 하고 탈학교생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또는 교육청은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썼느냐면 학업 중단 학생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지금도 그 표현 공문서 같은 데 보면 학업 중단 학생 또는 중도 학업 포기 학생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말이 제일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배우기를 거부한 게 아니야. 배우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야. 자기는 진짜 배우고 싶은데 학교는 그거를 도와주지 않아. 이거였는데 자기를 중도의 학업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때 민들레를 찾아왔던 아이들이 그런 자기네들의 심경을 모아서 자퇴일기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언어의 변화가 있다가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규정할까? 이 무리를, 학교 밖으로 나온 이 무리를 어떻게 규정할까를 막 연구하는 사람, 교육청에 있는 사람, 저희 같은 시민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다가 가장 어떤 시각이 배어있지 않은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언어가 학교 밖 청소년. 그냥 상태인 거죠, 상태. 그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 그런데 학교 안에 있거나 학교 밖에 있거나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그러니까 상태로 분류하고 명명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5년 됐을래나? 이렇게 이 명명하는 거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화된 게 바로 어느 때냐면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면서 이게 이 명명하는 거, 이 언어가 이제 공식화됐어요. 그 전에는 왔다 갔다 쓰는 사람들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정책이 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게 이 말로 좀 굳어진 거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좀 뭔가 이게 당사자성을 좀 배제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거,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한 거가 방금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에서 법안을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됐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년 전인가 그때 만들어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면서 그때 국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국 시도 기초 단위까지, 그러니까 기초 단위라고 하면 이 군 단위를 말하거든요. 광역 서울시면 구 단위까지 꿈드림이라는 걸 만든다. 예, 꿈드림은 공식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국가가 만든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이제 공식적인 일종의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괴산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시스템이 과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어떤 이유로 학교 밖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하면 잘 안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괴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한 30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 국가 단위의 정책이다 보니까 중앙에 생겨나고 그 다음에 광역에 생기고 전국이 200몇 개 만들어지는데 그냥 1년 사이에 다 만들었어요. 200몇 개의 조직이 이 군 단위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국가의 속도니까 되는 거죠. 속도는 정광석화처럼 빨랐으나
아까 조직 홍보 팀장님이라고 하셔서 조직은 정광석화처럼 됐으나 실제로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나 거기에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가 진지하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논의되거나 함께 뜻을 만들어 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면 이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보다는 누가 할 거냐, 이게 제일 이 논의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왜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거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린 이야기거든요. 전국에 약 300, 그러니까 중앙 정부 단위의 꿈들이 있고 광역 단위가 있고 군 단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가져갈 건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정말 학교 밖 청소년에게 뭐가 필요한가? 어떤 걸 해야 되나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고 이걸 누가 맡을 건가? 이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누가 맡기로 했느냐면 임상심리하는 쪽에서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었느냐면 상담해야 되는 대상, 상담 지원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었어요. 특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거는 상담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걸 잘 하는 거는 임상심리를 공부했거나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할 거니까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그걸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고, 그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이거에 이제 다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광석화처럼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각 진짜 구석구석 아마 군 단위까지 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전에 그러면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또는 응원하고자 하는 또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게 불과 5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아까 민들레를 찾아온 청소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청소년과 함께 진짜 뭐 공부하지? 어떻게 공부하지? 이를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들이 이렇게 민간에는 조금씩 있었던 거죠. 아주 전면적으로 되게 씩씩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는 그런 일종의 씨앗들을 조금씩 지원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 지원을 하는 게 200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을 해서 민들레가 민들레 사랑방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한 명의 인건비, 서울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이 아니고 한 명의 인건비와 활동비 약간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2001년도부터 민들레 사랑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부터 저나 민들레 어른이나 또는 거기에 모여든 스스로를 탈학교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면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뭐지? 라는 걸 스스로 좀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걸 스스로가 뭔가 욕구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할 때는 지역과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일종의 배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의 욕구나 배움에 대한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게 구조화를 한 거.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같은 되게 작은 배움터들이 해온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 밖 학생들하고 해온 경험을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꾸준히 이렇게 2001년도부터 쭉 해온 거고, 특히 2006년부터는 저희가 그 전에는 그냥 아지트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곳 같은, 어쩌면 어울림도 그런 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에 불과했고, 저는 그런 곳이어서도 더 좋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게임하고 만화책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같이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영화 같은 걸 보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아지트 공간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하자면 시간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1년짜리 일종의 틈새 학교를 하는 시간표였고, 그게 계속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유승준 선생님 말씀하신 오디세이 학교, 서울시 교육청이 하는 오디세이 학교라는 것까지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그렇게 민들레 사랑방에서 1년제 교육과정을 가진 민들레가 되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 학교로 연결이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저는 다른 데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활동하는 민들레에서 놓치지 않은 것은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모여 있는 사람들과 얘기 나누거나 관찰하거나 하면서 그것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 그걸 표현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으면, 표현하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 어른들끼리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을 청소년이 받으려면 그 당사자가 받으려면 이 어른과 청소년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거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관계를 베이스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만들고, 나 저 사람이 제안하는 거면 뭐라도 좀 해볼래 라고 하는 관계가 됐을 때 제안하고, 제안해서 함께 뭔가를 하다가 이거 하고 나니까 저 이것도 하고 싶어요 라고 당사자가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구조화하거나 성사될 수 있도록 어른이 돕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온 것 같고, 그럴 때 아이들이 뭐 열이면 열 다 똑같은 걸 제안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뭐 큰 성을 가진 데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데도 아니니까 자원은 빈약하고 함께하는 어른은 적고, 이럴 때 이 아이들의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의 하나는 지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 속해 있진 않지만 지역의 모든 일을 스승으로 또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를 생각했고, 그래서 민들레 사랑방에서 민들레가 되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 민들레가 된 뒤에도 그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의 배움의 욕구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잊지 않고 있는, 계속 명심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미진쌤이 좀 보태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못할 건 없고 저는 따로 준비해 온 건 없고요. 저희 애들이 다 탈학교 학생들이었어요. 큰애는 초등학교 분교를 졸업하면서 탈학교를 했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7월 1일자로, 왜 1학기 끝까지 안 하고 7월 1일 나오냐 이러니까 조금 7월 3일부터 시험 친다 하더라고요. 기말고사. 그래서 엄마 바보 아니야? 기말고사 치고 나오겠냐고, 그냥 시험 치기 전에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퇴를 한 거죠. 그래서 2명 다 이제 탈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 얘기 조금 드릴 것밖에는 사실은 제가 없어요. 그 큰애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그 힌트를 줬죠. 미끼는 아니었고요. 학교를 다들 뭐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의무 교육이고 하니까 초중은. 그런데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법적으로는 가게 되어 있지만 안 가는 아이들도 있대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 안 가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심심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괜찮아 나는 학교 가는 건 좀 피곤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힌트를 준 거죠. 부모가 안 가르쳐 주면 애들이 또 그 나이 때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안 갔고, 근데 6학년 졸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집이 울산이거든요. 부산에 우다다라는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소개를 또 해줬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또 학교, 기존의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또 대안학교라는 게 있는데 가볼래 했더니 그 설명회를 갔었어요. 가니까 뭐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 이 학교 다닐래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학교를 다닐라 하면 그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된대 이러는데 또 남학생들이 소개서 쓰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쓰다가 난 못 쓰겠다 이러면서 그냥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 못 가는데 이러니까 안 갈래 하면서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할래 이러더라고요. 일할래는 아니고 놀래였죠. 놀래였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농사도 짓고 막 일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걸 뒤에 한 몇 년 뒤에서야 제 고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조그마한 리였는데 저희 마을은 산골 마을인데 친구도 안 그래도 몇 명 없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센터에 가서 뒹굴고 이제 학교를 안 가면 보통 홈스쿨링 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홈스쿨링이 아니고 민들레가 참 큰 일을 했어요. 민들레를 제가 읽다가 홈딩굴링이란 말을 듣고 그래 맞네. 우리는 애가 학교 안 간다고 해서 뭐 부모들이나 뭔가 마을에 무슨 어떤 배움터가 있어가지고 스쿨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홈딩굴링도 아니었고 마을 딩굴링을 한 거예요. 마을에서 뭘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마을에서 진짜 말 그대로 뒹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심심한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지나고 1년 반쯤 됐는데 동네에 형이 자기보다 한 살 많았던 형이 학교를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동지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뒹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명이 또 더 튀어나와서 이 둘이가 나오는 걸 보고는 그 위에 형이 그래가지고 3명이 됐잖아요. 3명이 되니까 뭐가 막강한 이 학교 다니는 애보다 안 다니는 애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막 이제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 이제 하다가 어른들이 이제 툭 하나 던진 게 그러면 배추 농사를 한번 지어봐라. 그걸로 해서 자금을 좀 만들어서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이래 했더니 이제 남자애 3명이서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배추가 잘 됐어요. 또 절임 배추를 하면 돈을 더 받는다. 이래가지고 괴산도 절임 배추 유명하죠. 절임 배추를 해가지고 막 탈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돈으로 막 자기들 좋아하는 기타도 사고 앰프도 사고 막 해가지고 밴드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여학생이 한 명 또 탈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몇백 명 되지도 않는 마을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5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이거는 완전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그 별장족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인구 한 4,500 되는 마을이거든요. 좀 큰 마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사 들어갔으면 해도 작았는데, 근데 거기에 5명이니까 이거는 100에 1명인 거잖아요. 학생 수로 치면은 더 한 거죠. 어른까지 저 한 번씩 오는 사람까지 합쳐서 100에 1명인데, 마을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장성한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막 어실렁어실렁 하고 저기 하니까 예. 학교를 안 가는 애가 득식을 그렇죠. 득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애들이 너무나 얘들을 부러워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오고 막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밴드도 하고 마을에 뭐 축제 같은 게 있으면은 공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애들 학교도 안 다닌다 이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마을에 집 짓는 일이 있으면 어른들 틈에 그냥 가서 같이 집을 짓고 또 뭐 농사 짓는 일 있으면 가서 이렇게 짓고 또 3명이 또 심심하니까 한참 친구 찾을 때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세 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겨울에 또 장작을 또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에 나무 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냥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딸은 그거를 보더니만 이제 2살 밑에였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장작을 해야 되고 이게 그리고 오빠들이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학교를 꼭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뭐 안 가도 괜찮다라고 알려줬는데도 자기는 그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이 그 분교에서 이렇게 남자 2 여자 1 6년 내내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를 이제 면에 있는 중학교를 가니까
여자친구만 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국어 선생님 있고 수학쌤 있고 사회쌤도 있고 막 우리 중학교 너무 좋아하면서 막 선생님도 많고 애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중학교 3학년 재밌게 잘 놀았어요. 잘 지냈는데 그래서 뭐 중학교 재미를 좀 봤으니까 고등학교는 뭐 꼭 갈래? 고등학교 가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 텐데 이러니까 아, 자기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 되겠대요. 고등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고등학교 맛도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교복까지 쫙 빼입고 갔는데 어느 날 이제 1학기 끝 무렵쯤 돼서 심각하게 이제 학교를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놀아줘. 전부 다 수업 시간에는 딴 공부하고 쉬는 시간 다 잔대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학교에 자기는 친구들 보고 놀러 가는데 놀 친구가 없다는 게 전부 다 공부한다고는 뭐 완전히 막 파김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확 송별회를 이렇게 송별식을 또 받고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이 두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긴 방학이 이게 말이 딩글링인지 진짜 긴 방학이에요. 그래서 그 긴 방학을 이제 보내다가 아까 말했던 학교 밖 지원센터 이런 데도 아는 분이 있어서 오라 해서 갔더니 완전 위기 학생 다루듯이 이렇게 상담을 하자 하고 막 집중적으로 막 하는 그러니까 애가 질려가지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뭔가 재미난 거를 좀 하고 싶기는 한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시골이니까 더더욱 없고 마을에는 뭐 전부 다 초딩들 이렇게 뭐 하는 배움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 역할도 했다가 마을에 무슨 일 있으면 일꾼으로 동원됐다가 이렇게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애가 저기 그때 지금은 폐교가 되었는데 대안학교 선해학교라고 그때 잠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 또 갔다가 작은 애는 또 무슨 예술 이렇게 큰들이라고 그 예술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또 1년 한 넘게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쨌든 지금은 성인이 되었어요. 25, 23 해가지고. 근데 그 남들이 이제 한참 학교 다니던 시절을 이 친구들은 학교 밖에서 이제 온갖 일과 또 학교 학생들이 겪지 않는 그런 다양한 뭐 경험이라면 경험이지만 학교의 경험을 못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고, 지금 큰 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그 얼마 전까지 그 저기 배달의 민족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시기가 그 퇴직금 나오는 그 시기가 있대요. 어느 일정 기간 1년 넘게 뭐 일하고 나면 그래서 그거 이제 해서 그거 받고 자기 또 뭐 무슨 밴드도 하고 공부 좀 할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있고 작은 애는 그 사이에 제가 제빵을 배운 건 아니고 자기가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빵 만드는 게 재밌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빵을 계속 이제 혼자서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마을에도 야매로 팔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은 저희 그 센터에 마을 교사가 되어서 제빵 이렇게 강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을 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 밖에는 드릴 게 없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민들레를 읽고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이제 보고 좀 힌트를 얻었었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권했던 것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도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애한테 결정적으로 권하게 됐던 이유는 학교에 가면 이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친구였어요.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친구를 못 만난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그런 건 있었지만 학교라는 시스템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수능하는 그런 게 이게 오랜 세월 한 12년을 다니게 되다 보면 이렇게 수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길러지겠다라는, 이건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차라리 못하면 오히려 덜한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겠다라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세포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던졌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큰아이는 이제 덥석 잡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그런 시기를 거치고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 크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아야 했어요. 왜 학교를 안 다니느냐 해가지고 뭐 군대를 갈 때도 군대는 갔어요. 거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가든 군대를 가든 항상 이 질문이 따라오네요. 왜 학교를 안 가냐? 다른 건 질문도 아니에요. 넌 뭘 좋아해? 뭘 잘하니? 이런 건 아예 질문도 안 해요. 왜 학교를 안 갔느냐? 그리고 학교를 안 가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질문을 그 학교 안 다니는 것에 대한 질문을 얘들이 워낙 받아야 했고 가족이든 사회인들이건 누구에게서나 그 질문을 받아야 했고 애들은 항상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던 게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 애들은 좀 비교적 그냥 이렇게 나름 당당하게 그냥 대응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동네에 같이 그런 언니 오빠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오히려 학교 다니는 애가 좀 심심해하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득세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딩굴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냥 그런 개인적인 경험밖에는 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네. 그 미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네, 이게 제 고민인데 그러니까 방금 미진 선생님의 자제분들이 이제 어떻게 탈학교 생활을 누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탈학교 내지는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을 보면서 느끼는 이 일종의 이중 감정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좀 제가 더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거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실제로 생활과 관계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어떤 그 되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시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거를 인류는 학령기로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거나 탐색해보거나 탐구해보거나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지적 체계의 생산물이나 아카이빙들을 학습해보거나 이런 시간들을 저는 학령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류가 어쩌면 준 선물 아닌가.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아동 노동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한 4살 정도 때부터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의무 교육이 생기면서 아동들이 그 아동 노동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그 아동에게는 선물 같은 거였죠. 학교라는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사는 일종의 실생활과는 무관한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삶의 본질이라든지를 탐구하는 시간을 주는 거는 좋은데 그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과연 학교라고 하는 곳이 그 학령기의 아동을 묶어놓고는 학교가 그걸 제공했나? 정말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에 탐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해소해야 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나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밀려서 이른바 입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던 아이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박차고 나왔던 것도 그 학령기의 아이들을 묶어놓은 그 학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뭐 이유가 제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학교 밖에서도 저는 뭔가 좀 그런 걸 학교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오히려 그게 대안학교가 됐건 뭐가 됐건은 좀 상관이 없는데 좀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나 본질적인 탐구를 하는 어떤 깊이 있는 정말 실생활 먹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직업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 말고 그냥 정말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를 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은 되게 간절히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같은 예. 경우에는 그게 학교 밖에 뭐 잠시 대안학교를 경험하기도 네. 하고 예술공동체에 가기도 했었지만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도 비교적 마을이 좀 안전하고 진짜 좋은 어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걸 좀 쉽게 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대도시의 아파트에 좀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진짜 마을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면 전들 참 이 친구들을 학교 밖에 또 나왔으면 또 다른 어떤 학교로 대안학교든 어디든 가지 않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뒹굴어도 그 뒹구는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쉽게 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많은 어른들이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 이제 일반적인 학교를 다 나오고 대학까지 다 나오고 이제 그런 코스를 밟아온 일반적인 코스를 밟아온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이제 마을에서 학교를 안 다닌 친구들이 뭐 개인적 성향도 있겠지만 참 희한한 게 저 친구들은 뭐 그렇게 뾰족한 뭐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불안감이 없는 것 같다. 저게 뭘까? 그러는데 저는 그게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학교라는 시스템에 있었으면 이 친구들이 되게 좀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밖에 나와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느냐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그런 마을의 분위기와 이 친구들이 가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랬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근원적으로 불안감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한 그렇죠.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근데 비교적 거기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민진쌤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괴산에서 어울리면서 이제 뭔가를 고민하고 계실 때 특히 이제 그 괴산에서 생각을 하실 때 학교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질문하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김 선생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저는 방금 제가 던진 그 일종의 그 질문 또는 그 고민, 어디에 있건 인간이 실제로 세상으로 그야말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대단히 막연하고 불안하고 하는 거는 있지만 그 먹고 사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뭔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자기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인정,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는 나를 붙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주변에 대한 신뢰, 이런 일종의 정서적인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할지 문화적 체험이라고 할지 뭘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들을 어울리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